이제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차기 서울시장은 여성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여성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금 여성 후보군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995년 지방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됐어요. 자, 여성광역자치단체장 그동안 몇 명 나왔을까요? 광역자치단체장. 네, 중에 여성. 네. 아, 이거는 거의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쉽죠. 예, 너무 네, 쉬워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생각이 안 나요. 없어서 생각이 안 나신 네. 겁니다. 자, 없어서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여성이 해야 돼? 여성이 하는 시대가 그렇죠. 왔나라는 질문을 거꾸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했던 후보들은 있었습니다. 당에서 공천을 통과하거나 경선을 통과해서 이른바 본선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려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네. 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성시장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네. 것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여성시장?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 그렇죠.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정치 이슈 중에서 젠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데 잊고 있었던 성인지 감수성 또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는 소외되지 않는 정책이어야 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부분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성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요. 지난 8일에서 9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여성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주목할 질문이 있는데 여성 시장 후보가 적합하다는 것에 공감하느냐라는 공감도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4%로 더 많기는 했지만 공감한다는 응답이 38.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장 워낙 중요한 자리잖아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에 그래도 여성시장 나와야 된다라는 공감도가 38.4%에 달한 것이 좀 달라진 유권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 전보다는 늘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사실 예전에 이런 조사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슈가 아예 되지 않았었고요. 최근 들어서 언론 인터뷰 보면은 여성시장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라는 주장들이 이제 나오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도 근데 조금 넘어야 될 산은 57.4%를 보면 그렇죠. 좀 사실 있구나. 많고 이걸 놓고도 사실 여러 가지 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주장할까를 살펴보면 유권자의 어떤 열망이 담기는지를 분석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응답을 분석해 봤더니 18세에서 29세가 46.2%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38.4%니까 평균보다 높은 연령이 어딜까? 자, 18세에서 29세. 네. 우리가 보통 젊은 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41.7%. 성별로 분석해 봤더니 여성의 43.7%로 여성이 아무래도 여성 시장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더 많이 공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 비교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은 43.7%, 남성은 32.7%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청년 여성이 여성 시장에 대해 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연령별 분포 내에서도 다시 여성을 봤더니 이 세대에 속한 여성의 65.6%가 여성 시장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보니 아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궐선거가 젠더와 관련된 이른바 이제 성비의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좀 다른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욕구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좀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한 방향으로서 우리가 청년 정치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서 여성 정치인도 이제는 좀 나와서 여성 유권자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성 정치인만을 후보군으로 한정해서 적합도 조사를 벌인 결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전현직 정치인 중에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는 아마 당내에서도 일단 지금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감론 네. 일박이 있는데 조만간 아마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는
보도하는 여성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2020년 11월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의 성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통계를 보정했고 응답률이 8.1%,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 자세한 조사 결과 자료는 리얼미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치인을 한정해서 한 첫 번째 여론조사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이 시장이 된다면 좀 달라지는 게 있을 것인지 이 보궐선거에서의 어떤 중요한 변수로 앞서 말씀해 주신 젠더 이슈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이번에 그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네.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자치단체장의 성비 의혹 사건 때문에 이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것이라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은 여성 이슈가 크게 떠오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95년 이후 지자체 광역지자체장에 여성이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유리천장 지수를 OECD 국가 발표를 했는데 29개국 중에 한국이 꼴찌였습니다. 유리천장 지수가. 네. 네. 그런데 이 유리천장 지수가 뭐 경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천장이 단단하고 높은 것이 바로 여의도다. 그리고 정치계다. 정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장의 여성에 대한 주목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여성들이라서 여성 시장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여성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젠더 이슈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낮은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높은 남성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젠더 이슈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젠더 이슈가 단계된 표로 나온 것이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바람을 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년 이제 곧 금방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선거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해요. 네. 인물, 구도, 바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봤을 때 이 어떤 인물이 야권과 여권에서 내세우는 인물들이 국민이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바람이 좀 불 것 같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일테면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여건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백신이라든가 방역 문제, 이 코로나 블랙홀이 빨아들일 것이다. 내년 4월까지 만약에 이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백신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는 무엇이냐. 정권 심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야권 심판론으로 갈 것이냐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과 따라간 부분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군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세대별 인구 구성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50 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 층. 경제 활동 인구죠. 그리고 예. 진보층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62%를 차지합니다. 네. 이게 60세 이상 분들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경제나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얼마나 투표에 나올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구도적인 면에서 지금 제3지대론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정권 지금 정부에 좀 실망한 층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야당에 주자니 쉽사리 마음이 가지 않는 층도 있습니다. 또 부동층도 있고요. 네. 무당층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뭔가 좀 진짜 참신하고 좋은 인물 나오지 않아? 이런 또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에서 뭔가 색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나 가겠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 이것도 좀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물, 구도, 바람 이제 바람을 또 이슈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 말고요. 네.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는 거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젠더 이슈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자체의 성격이 그러하고요. 네.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 정치인들이 뭐 별도로 따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가상대결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없었죠. 예,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언론에서 여성 후보군이 나왔을 때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상 제가 보기엔 처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끝나버리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가 좀 굉장히 두고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젠더 이슈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슈이지만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꾸로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발언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뚝 떨어지는 발언이 나온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안이 있는 젠더 이슈를 좀 보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는 선거 때마다 저도 옛날에 취재를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정치, 경제, 사회 공략하고요. 여성 공약은 저 밑에다가 이렇게 예비 주제로 놨다가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옛날 언론사에서 일부 있었어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네. 지금은 보면 각 언론사에서 젠더 담당자들을 지정을 한다던가 이 이슈만 계속 추적하는 팀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좀 달라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젠더 관련한 정책이 저 기퉁이에서 엑스트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 유권자들의 힘이 막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실질적인 네. 대안을 내야 된다. 이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보는 부분은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를 좀 후보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볼 때 보통 뭐 세금 문제나 재테크 수단으로만 자꾸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해보면요. 국민들이 안전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1인 가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이른바 오피스텔 연립주택 그리고 주인들이 살지 않는 좀 부실하게 지어진 곳에 산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이슈 특히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이슈를 그렇죠. 그냥 번외의 정책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민생 문제 1번 문제로 나서 당장 이런 사람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장 선거관에서 경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여야 간에 여성 후보가 마지막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아까 유리천장 얘기를 했는데 까마득히 높은 곳에 유리천장까지 제가 뛰어 올라가려면 그냥 뛸 수가 없거든요. 누가 어느 정도의 도와줘야죠. 발돋움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돋움판을 역할을 하는 것이 당원 당규에 따르는 경선에 있어가지고 가산점이에요. 이 가산점이 여성 가산점 부분에서 뭐 25%를 준다든가 10% 주는데 지금 이렇게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이제 여권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남성들 정치인들이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나 남성 후보보다 더 세고 유명하고 인지도 높은데 그런 사람한테까지 여성이라고 가산점 줘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면은 또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여성이지만 인지도가 높다면 굳이 가산점 줘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나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여성들이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왔는가. 그렇죠. 그리고 정작 발돋움이 없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경륜이 쌓이면 또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아주 밑에 단계에서는 아예 경선 자체가 올라가기가 힘들고 이렇다면은 여의도나 정치판에서의 여성의 진출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여성 후보에게 어떻게 가산점을 주는지 이것 역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유권자들이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계속 좀 앞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한진중공업을 대상으로 35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회 정년이 지금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복직돼야 한다 하는 그런 노동계 또 시민사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희망버스도 출발한다는 소식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아이템을 과연 담담하게 다룰 수 있을까 한참 망설이다가 오늘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2011년 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 있던 김진숙 의원을 뭐 위에 있으니까 만나지는 못했고요. 접근이 또 좀 취재가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측과의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담고 저 위에 올라갈 거랐다는 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김진숙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저는 지금도 사실은 목소리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김진숙 의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한진중공업이죠. 그렇죠.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활동을 또 많이 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운동 특히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관계자들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뭐 복직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예. 김진숙 의원은 이제 만 60세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 복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계 인사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감안해서 복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회사 측 관계자들이 최근 국감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뭐 회사 분위기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급여 퇴직금 등등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희망버스를 19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선 앞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희망버스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부산행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방식. 그래서 사전에 뭐 명단도 다 제출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유튜브로 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김진숙 위원의 35년의 복직 투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진중공업은 또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할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한 사람의 인생이자 한국 사회의 노동의 어떤 역사의 증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81년도에 그 당시에 대한조선공사 지금의 현 한진중공업인데 그렇죠. 21살의 나이에 용접공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5천 명 근로자 중에 한 명, 유일한 한 명의 용접공이었다고 해요. 여성 용접공.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면서 5년 뒤에 어떤 활동을 했냐면 당시에 열악한 노동 환경, 뭐 사람이 죽어나간다든지 네. 그리고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 이런 걸 지적했다가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봉투에 얼굴이 씌워져서 대궁분실에 연행돼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고가 됩니다. 여기에 방점은 무엇이냐. 부당한 해고였다는 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다.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힘들고 가난하고 지금도 부당한 해고에서 두려움에 살고 있다. 지금 문제는 저는 뭐 늘 강조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나 고용에 있어서도 좀 유연성 그리고 해고의 융통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옛날처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정년 때까지 있고 또 그 노동이 보장되고 고용이 보장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바뀌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맞는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정리를 해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To be continued. 왜냐하면 지금 한진중공업 지금 매각 이야기가 솔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사겠다는 데가 조선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주로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가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은 대규모 이제 투자 개발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한진중공업의 대규모의 인력 감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김진숙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뭐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끌려서 나온 거기를 내가 가서 내 발로 걸어서 나와서 퇴직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시대의 울림이 있지 않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뭐 해직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복직을 주장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한 거라는 그 상징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85 크레인 위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썼던 글을 2011년 2월에 썼던 글입니다. 그 글을 다시 찾아봤는데 왜 85 크레인 위에 올라갔는가? 이 85 크레인 위에서요. 당시에 정리해고라든가 여러 가지에 반대하던 김주익 당시 전국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129일을 버티다가 네. 이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노동운동의 어떤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저는 공감합니다만 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크레인 위에 올라갈 수 없었을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네. 그때 행동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대우를 하고 있냐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성영 경선의 위원장이 최근 부산을 찾아서 뭐 한진중공업 관계자라든가 금속노조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경산의도 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서 많은 시민사회가 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이나 어떤 그 정리해고나 이런 것들을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업을 하다 보면은 경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직장 밖으로 딸려나간 노동자들이 생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나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적어도 뭐 실업급여라든가 안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밖으로 나간다. 이거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뭐 노동계를 보면서 사실 좀 불만들도 좀 있습니다. 노동계가 너무 기득권화 되었다. 뭐 기득노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떼쓰기 많이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열악하고 힘든 노동자들의 삶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